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 오늘 저희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포맷을 가지고 영화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약간 또 변경된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조셰프님, 오늘부터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 발굴을 해보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와는 달리 두 편의 영화를 견주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한 명이 먼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좀 대화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한번 이끌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 그 역사적인 이 변경된 포맷에서의 처음으로 저희가 다뤄보고자 하는 작품은 어떤 영화인가요? 1996년에 개봉한 네. 그 자코 반도르말 감독의 네. 제8요일이란 프랑스 영화입니다. 아, 프랑스 영화. 자코 반도르말 감독, 상당히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한데 지금 세대들도, 저희 방송을 주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영화를 좀 아시려나요? EBS에서 가끔 아, 한 EBS. 10년에 한 번씩 명화로 아, 돌고요. EBS 레벨로 넘어간 영화군요. 네, 네네. 그리고 OTT에서는 유료 구매로 보셔야 돼서 네네.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안 보셨을 겁니다. 조 셰프님은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그 유료 구매해서 봤죠. 저도 유튜브로.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요새 많이 보는데 네. 유튜브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1,500원을 그냥 내면 구매해서 그냥 네.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제 거보다 싸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방식으로 뭐 화질도 아주 괜찮네요. 좋고 네.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봤는데 네. 90년대 때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중학교 때 CA 시간에 처음 봤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토요일 날. 네네네. 지금은 뭐 토요일에 다 학교를 안 가지만 네. 저 때는 중학교 때 학교를 토요일에 갔습니다. 네, 저희는 네. 놀토 이전의 세대입니다. 놀토보다도 이전. 놀토 그러니까 뭐 2주에 한 번 격주가 아니라 편집할까? 매주 가는 세대였는데. 이거 편집해야 돼, 말아야 아니야. 돼? 우리는 교련은 없었어. 근데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네. 군복을 입고 수업을 듣는 거. 맞아. 총 잡고 막 이런 거 하는 세대가 있었다고. 저희는 그 세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건 네. 거의 뭐 소학교고. 근데 뭐 저희 나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CA로 보셨군요. 그렇죠. 그때 이미 이 영화의 가치를 알아본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예, 그 굉장히 뭐 이런 영화를 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게요. 이 영화를 중학생에게 또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학생이 보기에는 네. 매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쵸. 네. 약간 난해할 수 있는 좀 난해하고 작품일 수 있죠. 좀 어려웠어요. 근데 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여줬을지 그분의 네.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제가 그때 90년대에 봤으니까 바로 개봉 직후에 네. 비디오로 보여주신 그렇죠. 그런 영화인 거죠. 그래서 어허. 되게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신작을 네. 선생님께서 골라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제8요일에 대해서 오늘은 조 셰프님께서 주발고를 한번 먼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우선 이 영화를 제가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영화를 다시 보시기도 힘들고 네. 보시게 되면 네. 감상이 굉장히 나뉠 것 같아요. 호불호가? 네, 호불호가 나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 발굴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3번을 봤거든요. 전혀 다시 초심을 회복하셨군요. 평생 4번을 본 건데 네. 즉 4번째 봤을 때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네. 정말 갸웃거렸고 특히 두 번째 이 영화를 다시 하겠다라고 네. 원우 씨랑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원우 씨가 고른 영화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크레센도로 막 이렇게 더 고양되셨군요. 네 번째 봤을 때 좋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 감상과 네네. 줄거리를 섞어서 일단 이번 에피소드에 네. 한번 시간을 꾸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8요일에 대한 조 셰프님의 1차 발굴 한번 소개를 할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 제가 좀 내용을 준비해 왔어요. 네. 그걸 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일어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토스터기에서 알맞게 구워진 식빵은 경쾌한 파열음을 내면서 튀어오르지만 정작 그 식빵을 먹어야 하는 남자의 삶은
그리 쾌청하지 못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알람 시계처럼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날씨 안내가 어떤 것을 가리키든 간에 남자의 출근길 풍경은 늘상 빗길과 안갯덩어리, 그야말로 우중충함의 연속입니다. 일상의 날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날씨라는 이야기를 이 영화가 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빠져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리입니다. 아리는 은행의 영업사원들을 가르치는 세일즈 강사죠. 어떻게 고객을 대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지 이 남자는 꽤나 확신에 찬 어조로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상 그의 말은 좀 공허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의 삶과 그의 말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의 진짜 삶에서 긍정의 그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출근길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도로에 잠시 정차해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리는 그때 공연한 분노를 보냅니다. 네. 혹은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차창을 얼른 덜컥 소리가 나게 잠가버리면서 파란불. 구분과 경계짓기를 일삼죠. 네. 이 남자 아리는 영화 속에서 아내와 별거 중입니다. 아내 줄리는 어쩌면 이런 아리를 견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리 스스로가 자신을 견디지 못하죠. 사랑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저 겉으로 흘러내리는 번지르르한 메시지일 뿐 메시지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어느덧 그 허울에 아리는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와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빠인 아리를 만나러 왔다가 허탕을 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갔던 그 즈음부터 아리는 자신의 마음속 공백이 누구에게나 있는 여백이 아닌 진짜 구멍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분주한 일상이 보람이 아닌 번잡함으로 다가올 때 삶은 권태를 넘어서 조금 짜증스러워지지 않나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짜증은 사고로 이어지죠. 아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가 친 사고는 요즘 시대에서는 정말 큰 사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폭우 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는 어떤 개 한 마리를 치어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아리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견주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동행이죠. 한눈에도 범상찮아 보여요. 소위 말하는 다운증후군의 이 남자는 네. 갑작스러운 동행했던 개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개 대신에 아리와 동행하게 됩니다. 네. 한눈에 봐도 못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조지인데요. 조지가 갑자기 아리를 만나게 된 것은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다운증후군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있는데요. 프랑스 어느 지역의 시설에 거주하는 조지가 뭐 학대를 받는다거나 뭐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법 괜찮은 공간에서 배려받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요양시설은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만나는 외박 외출 시간이 있죠. 하지만 이 남자 조지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조지는 가방을 다 싸서 자신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엄마는 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외박을 나가는 무리들처럼 시설을 빠져나와 버립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 없이 홀로 나오는 것이죠. 무작정 뚜벅뚜벅 걷다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붙었고 그렇게 걷고 있다 보니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조지가 만난 사람이 바로 아리인 겁니다. 아리는 조지의 주소를 묻는데 조지의 답은 아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죠. 게다가 조지는 자신의 방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순 제멋대로인 행동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는 조지를 품어보려고 노력해요. 아니 어쩌면 그냥 수용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삶과 말이 분리되었던 세일즈 강사 아리가 조지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를 죽인 사람으로서의 어쩌면 책임감의 발로였을 그쵸.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아리의 마음속에 뚫린 공허한 구멍을 채우는 운명의 이끌림으로 이어질 것은 아리 자신도 아마 짐작 못했을 겁니다. 여하튼 아리는 어쩔 수 없이 조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조지와 함께하면서 아리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하죠. 우선 당장의 아침부터였습니다. 정돈되어 있던 아리의 집은 조지의 한바탕 난동으로 온통 어수선해집니다. 하지만 무엇일까요? 정갈하고 정돈된 일상을 살아도 아리가 홀로 맞던 아침은 늘 우중충했는데
조지와 함께하는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화창하고 쾌청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조지는 계속해서 사고를 쳐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신발을 사고 싶다며 매장에 들어가서 막무가내 떼를 쓴다든지, 네. 혹은 식당에서 응대를 하는 직원에게 별안간 사랑 고백을 하는 따위의 것들 네. 말이죠. 거절당하고 막 또 이제 엄청나게 가슴 네. 아파하고. 맞아요. 사고뭉치 조지를 보면서 아리는 난감함을 느낍니다만 그는 희한하게 조지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요. 네.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계속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결국 조지는 아리의 도움으로 브리셀에 있는 누이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미 조지는 누이에게 불청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조지는 막무가내로 누이에게 엉겨붙어 보지만 누이가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누이의 대답은 어쩌면 장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렀던 희생에 대해서 감독이 관객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는 조지를 계속해서 맡아야 합니다. 조지의 마음속 고향은 사실은 4년 전에 죽은 조지의 엄마에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조지를 케어했던 엄마인데요. 조지는 엄마에게 거절감이란 걸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지는 알게 됩니다. 누나의 거절을 통해서 일종의 사회화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 사회화라는 과정은, 성장이란 여정은 필수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누나가 조지를 거절한 것은 비록 조지를 참기 힘든 좌절에 빠지게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동시에 조지와 아리의 포지션의 변화가 생기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 조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아리의 배려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때로 조지는 아리를 위로하고 진정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조지의 이야기를 얼추 마무리한 것 같으니 영화의 마지막을 향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아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아리와 조지는 통하는 게 좀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받은 마음. 조지는 아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리가 애써 찾아간 아내로부터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거부당할 때 조지는 아리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문 닫은 놀이공원의 철창살에 대고 조지는 문을 열어달라면서 외칩니다. 문 열어줘. 이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지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 친구 아리가 슬프대요. 이 순수한 외침은 참으로 먹먹하게 다가오죠. 어쩌면 우리는 나의 슬픔에 온전히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위로와 격려를 느끼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아리와 조지는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이 누워있던 나무 그늘처럼 네. 서로 함께 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죠. 아리와 조지의 마지막 여정은 판타지 같은 상황의 전개가 있습니다. 조지는 시설에 함께 있는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다인승 밴을 빌려요. 이 과정에서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상당히 억지스럽기도 하고 90년대식이죠. 90년대식 결말 같은데 만화 같은 전개가 이어져요. 네네. 이 과정이 불편하시다면 이 영화의 장르 중에 하나가 코미디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고, 시대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조지는 친구들과 함께 아리의 회사로 가서 아리를 태우고 아리의 부인이 살고 있는 마을로 다시 가게 되죠. 네. 순수한 조지와 조지의 친구들이 준비한 그들의 축제는 무엇보다 아리의 아이들이 아빠 아리에게 다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아리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영화가 여기까지였다면 관객들은 굉장히 시원했을 것입니다. 찝찝함이 없었을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익숙한 도식을 만족하는 거죠. 첫 번째, 영화의 도입에서 주인공들의 소개가 있고, 두 번째, 조지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아리의 문제마저 해결되니까 네. 딱 이게 영화의 완결성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감해야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전개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아니 판타지같이 관객의 마음을 부양시켰던 영화는 갑자기 현실을 일깨우면서 추락시킵니다. 바로 조지의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리의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는데 조지는 어떨까요? 조지를 무한히 받아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조지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누나는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도 바쁘고요. 조지의 벗이 되어주던 아리마저 자신의 문제를 이제 막 해결해서 조지 자신을 의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사회화가 된 성장한 조지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느낀 걸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조지는 자신이 먹고 싶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초콜릿을 양껏
자기 몸에 들이붓고는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집니다. 우리의 세상은 과연 어떤 걸까요? 만약 큰 문제 없이 행복하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조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물음을 남기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화의 장면들이 되게, 저는 그랬거든요. 장면들이 되게 생생하게 네. 좀 리바이벌 되는 느낌이었고,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인데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아마 호기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의 감상문과 줄거리가 같이 섞여 들어간 있는. 건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제목, 영화의 제목은 근데 왜 제8요일인 건가요? 제8요일이 뭐죠?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일요일까지 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신이 하루를 더 하나를 더 만드는데 그게 이제 조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순수한 조지에 대한 네.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라는 인물을 네. 일종의 천사나 네. 혹은 예수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 왜냐하면 속죄물로서의 네. 조지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처럼 네. 조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뭔가 새로운 가치를 어쨌든 구현해 나가려고 사랑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부분들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성경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고, 설득력 있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이 감독님이 되게 좀 작품을 과작이라고 하죠. 네. 정말 작품을 드물게 한 편씩 맞습니다. 내시는 분이에요. 네. 제8요일이 96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영화가 2편인가밖에 더 안 나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015년에 나온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보셨어요? 정말 옆집에 신이 사는데 그 신이 정말 신경질적이고 성격 안 좋은 중년 히스테릭한 아저씨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영화관이 되게 종교적인 색채를 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지를 거기랑 병체시키는 건 되게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원우 씨는 이 영화 보셨을 때 감상이 어땠어요? 저는 두 번을 봤고요. 일단 이 영화를 그러니까 어릴 때 본 거는 사실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중학생 때 저도 VHS로 이거를 그냥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일단 조지가 죽으니까 그 삶이 너무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좀 슬펐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슬펐던 기억보다도 좀 이제 감상평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그 희생양에 대한 측면도 되게 조지프님이 날카롭게 보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 이 영화 도입부가 되게 좀 난해할 수 있는 말들로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뭐 풀 얘기가 나오고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첫째 날에 성경이랑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조지의 사고방식을 보여준 그 흐름을 보여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미덕은 96년도에는 사실 그런 관점이 거의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의 1인칭으로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대담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로서는 그때까지의 패러다임을 정말 또 전복시키는 뭐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뭐 칸 영화제인가요? 어디에서 뭐 이제 이 두 분이 나무주연상을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영화제에서 뭐 상 탔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그 당시로도 있었다는 거겠죠. 아카데미랑 칸은 또 좀 다르니까요. 칸은 좀 더 그거보다 더 아방가르드한 그런 면모들을 좀 높게 쳐주는 권위가 있는 상이죠.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시점을 제시한 영화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이 영화의 역사적인 가치는 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관점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건 좀 이제 저는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 판단들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은 뭐 다음 에피소드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조세프님은 처음에 이 영화를 보신 건 중학생 때 보신 건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보셨다가 네 번째 이제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
감상평을 바꾼 기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볼 때는 네. 영화가 재미가 없었어요. 스토리 라인이 좀 뭐 네. 그죠? 그래서 영화가 재미없는 이유를 좀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정리하고 나서 네. 한 번 더 봤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에서 이 감성이 끝났다면 되게 비판적인 방송의 아, 내용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별로 할 얘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예, 없는. 예. 어. 근데 그래서 또 보신 거예요? 그렇죠.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와. 그렇구나. 이때서야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하게 됐고, 네, 4번 보셨을 네. 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영화가 크게 재밌지 않게 느껴졌던 이유랑 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좋아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 쏟아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